자, 네, 40분이 돼서 강의를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까지 제가 이제 산마르코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제 굉장히 이제 메디치 가문의 후원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산마르코라고 하는 지역이 좀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은 산 로렌초와는 달리 굉장히 이제 메디치 가문의 후원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지역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반 메디치 정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인물은 바로 이제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그 인물에 대해서 조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은 피렌체 사람은 아니고요. 페라라에서 이제 태어난 인물입니다. 사실상 이 집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부유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집안은 아니었고, 꽤 이제 한미한 집안의 출신인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의 조부인 이제 미켈레 사보나롤라 같은 경우에는 페라라에서 이제 굉장히 명성을 가졌던 르네상스기에 가장 유명했던 궁정의사 출신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켈레 사보나롤라가 굉장히 이제 종교적인 인물이었고, 그러한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역시도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로냐의 산 도메니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서의 인생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도메니코 회의에서 이제 종교 총회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바로 그 유명한 조반니 피코델라 미란돌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 둘은 거기에서 친해지게 되는데요. 서로 간에 이제 당신은 이제 철학과 이제 신학에서 굉장히 학식이 뛰어나군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서로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인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조반니 피코델라 미란돌라가 자신을 후원해줬던 이제 데인 로렌초에게 이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를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데인 로렌초는 이 피코델라 미란돌라에게 굉장히 이제 호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바로 이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를 피렌체로 이제 파견해 줄 것을 이제 도미니코회에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지롤라모 사보나롤라가 피렌체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 피렌체로 오게 된 지롤라모 사보나롤라가 처음에 부임을 했던 곳이 바로 어디였느냐? 바로 그 산 마르코 수도원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마르코 수도원에 이제 설교사로 처음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바니 피코델라 미란돌라에게 호감을 이렇게 샀던 것과는 달리 이 주를로마 사보나롤라가 굉장히 설교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의 설교장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일약 이제 설교로 유명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1490년부터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서 피렌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491년에 산마르코 수도 원장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아까부터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산마르코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이제 메디치 가문과 깊은 연을 가지고 있는 수도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산마르코에서 이제 수도 원장을 선출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제 메디치 가문의 입김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이 지롤라모 사보나롤라가 산마르코의 수도 원장으로 선출이 되게 됐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제 메디치 가문의 연줄이 작용한 결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지롤라모 사보나롤라가 어떻게 해서 반 메디치의 이런 중심과 같은 인물이 되었는가? 이제 어, 이 일화를 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이 데인 로렌초가 이제 사망을 할 때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보나롤라가 이제 종말론적인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제 신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 굉장히 유명한 설교인데요. 1492년 4월 6일 날에 있었던 설교인데, 그 전날에 두오모에서 번개가 내리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개가 이제
두오모의 꼭대기를 내리치면서 거기에서 이제 쿠플러의 일부가 이제 부서져 가지고 떨어졌던 사건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떨어진 방향이 메디치 가문의 저택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뭔가 이제 굉장히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사보나롤라는 바로 그런 번개를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설교의 이제 주제를 정하게 되는데, 바로 무엇이었냐면 "보아라, 머지않아 빠르게 땅 위에 내리꽂힐 신의 칼을"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바로 이 번개 모양을 이제 신의 칼이라고 이렇게 형상화를 해서 설교를 했던 것인데, 바로 그때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인 로렌초가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인 로렌초가 당시에 이제 종부성사를, 이제 당시로서는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사망하기 전에는 이제 종부성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렌초가 이 종부성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신에게 종부성사를 해줄 수 있는 이제 수도사 혹은 신부를 이제 사보나롤라에게 그것을 요청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보나롤라가 이제 종부성사를 하기 위해서 데인 로렌초를 방문을 하는데, 이제 세 가지의 조건을 걸게 됩니다. 만약 이 세 가지에 동의를 한다면은 신이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제 이야기는 "신앙심을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이 부당하게 얻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돌려줘라." 이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데인 로렌초가 동의했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사보놀라가 얘기했던 "피렌체의 자유를 돌려줘라."라고 하는 마지막 요구에서 로렌초가 침묵했다라고 이제 이제 이야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보놀라는 결국에는 이제 종부성사를 제대로 마치지 않고 즉시 자리를 떠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렌초가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데인 로렌초가 제대로 된 종부성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야기가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은 피렌체의 자유를 돌려주지 않은 데인 로렌초는 결국에는 신의 벌을 받아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사보나롤라가 있었던 이제 산마르코 수도원의 이제 파치피코 치노치라고 하는 수사의 글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이 치노치 수사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느냐라고 하냐면은, 바로 사보나롤라가 이후에 이단으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함께 처형됐던 살베스트로 수사라고 하는 인물에게서 이것을 들었다. 그리고 살베스트로는 이 이야기를 사보나롤라로부터 들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제 사보나롤라 이후에 작성이 되는 사보나롤라 전기 작가들에게서는 일종의 하나의 사실로 여겨지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재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 사실상 이제 하나의 전설에 불과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상 이제 그 당시의 사료들을 보면 진실은 아닌 걸로 지금은 이제 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렌초가 죽을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피렌체의 유명한 문인 중에 한 명인 안젤로 폴리치아노가 데인 로렌초와 함께 있었는데, 이 데인 로렌초의 이제 자리를 지키는 와중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자신의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들을 들어본다면은 바로 이제 사보나롤라 전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와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로렌초가 이제 종부성사를 자신의 고해 신부로부터 이제 받았다. 그리고 사보나롤라는 그 이후에 도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보나롤라가 이제 신이 삶을 주던 죽음을 주던 믿음을 굳건히 해라라고 하니까 로렌초가 거기에 동의를 했고, 축복을 달라고 하니까 사보나롤라가 축복을 주고 이제 떠났고, 로렌초는 그 이후에 평안하게 이제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엔 사보나롤라가 이렇게 이제 데인 로렌초에게 피렌체에게 자유를 돌려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데인 로렌초를 윽박지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데인 로렌초 역시도 이제 평온하게 동부성사를 마치고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데인 로렌초가 이제 사망을 하고 나서는 이제 원래 이제 가문에 묘지가 있는 산 로렌초 성당에 매장되기 이전에 산마르코 성당에서 먼저 유해를 복원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메디치 가문이 이제 계속해서 산마르코 수도원을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 관계였고, 산마르코 수도원이 여전히 대인 로렌조와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서서 봤던 이제 사보나롤라와 로렌초의 죽음 사이에 이 이야기가 사실상 이제 거짓말이었다. 이게 허구의 이야기다. 꾸며진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당시로서는 이제 데인 로렌초가 사망할 때까지도 이 사바놀라는 메디치 가문과 굉장히 긍정적인 관계,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사바놀라가 이 메디치 가문에 반대하는 이런 이제 목소리 앞장을 서는 인물이 되었는가? 이 계기는 바로 이제 데인 로렌초가 사망하고 나서 데인 로렌초의 장남 아들이었던 불행한 자 피에로 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기는 이탈리아 전쟁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이탈리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탈리아 전쟁은 사실상 이탈리아에서로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에 이제 병흔을 남긴 이제 굉장히 기나긴 전쟁이 시작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이탈리아 전쟁이 처음에 이제 시작되게 된 이유는 나폴리의 왕위 계승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1442년에 아라곤의 알폰소 5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폴리를 차지하고 나서 그곳의 왕이 되게 됩니다. 당시에 나폴리의 여왕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앙주 가문의 조반나였는데요. 이 앙주 가문의 조반나가 자식이 없다 보니까 누구를 양자로 이제 드리게 되냐면 바로 이 아라곤의 알폰소 5세였습니다. 이 아라곤의 알폰소 5세를 입양하고 그를 후계자로 지목을 하게 되면서 이 나폴리의 왕이 바로 알폰소에게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 알폰소의 이제 아들이 이제 장남이 페란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파치모와 연결이 되어 있던 그 인물인데요. 이 페란테가 나폴리 왕국을 계승하게 되면서 2대 나폴리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페란테가 문제가 뭐였냐면 당시 이제 교황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이 이 페란테를 이제 파문을 하고 이 사실상 이제 교황에게 파문을 당한 왕은 그리스도 세계 안에서는 파문을 당했기 때문에 왕의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된다면 나폴리의 왕은 공석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교황은 그 자리를 누구에게 제시를 하게 되냐면 프랑스의 왕 샤를 8세에게 왕위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샤를 8세 역시도 보면은 외가를 통해 가지고 이 나폴리 왕가의 혈통에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샤를 8세의 할아버지가 이제 샤를 7세인데 이 샤를 7세의 아내가 바로 이제 나폴리를 통치했던 앙주 가문의 여성이었고요. 그리고 이 여성의 이제 그 앙주 가문의 마리의 이제 손자가 이제 바로 샤를 8세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샤를 8세는 외가의 혈통을 통해서 이 앙주 가문과 연결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폴리의 왕위의 계승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폴리와 프랑스 그리고 교황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게 되는데 이런 갈등이 제대로 해결이 되기도 전에 교황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폴리의 페란테 역시도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샤를 8세에게 나폴리의 왕위가 넘어가기 이전에 이러한 상황이 어영부영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제 샤를 8세 같은 경우에는 그때의 일을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나폴리 이제 그 페란테의 아들 알폰소 2세에게 계승된 나폴리의 왕위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이 진정한 나폴리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나폴리 왕위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이탈리아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있을까 아닐까 이제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나폴리로 가기까지 굉장히 이탈리아에는 북부와 중부에 수많은 국가들이 있었고 그들의 저항을 받으면서 나폴리로 군대를 이끌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이제 그러한 이탈리아 반도로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 계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밀라노에서 그 계기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밀라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1476년에 갈레아쪼 마리아 스포르차가 암살당하고 나서 굉장히 그 갈레아쪼 마리아 스포르차의 동생과 그리고 그의 외아들 사이에서 이제 권력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아들이었던 장 갈레아쪼 스포르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렸고요. 나이가 어렸고 반면에 이제 갈레아초 마리아 스포르차의 동생이었던 루도비코 스포르차는 이제 굉장히 용병 대장으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루도비코 같은 경우에는 어린 조카를 대신해서 자신이 섭정임을 자임을 하면서 밀라노의 이제 권력 구도에서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식 후계자는 바로 이제 정식적인 밀라노 공은 이제 잔 갈레아초 스포르차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되는데요. 이 잔 갈레아초 스포르차는 이제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냐면 바로 나폴리의 왕녀,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왕 샤를 8세가 나폴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아라곤의 알폰소 2세, 나폴리 왕인 아라곤의 알폰소 2세의 딸입니다. 바로 나폴리의 왕녀였죠. 그리고 그들의 사이에서는 이제 프란체스코 마리아 스포르차라고 하는 외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에 질세라 이제 그 루도비코 스포르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강력한 가문과 이제 결혼 관계를 맺게 되는데 바로 페라라였습니다. 페라라 공국의 이제 공녀인 베아트리체 데스테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사이에서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에르꼴레 마시밀리아노라고 하는 이제 장남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 루도비코와 그리고 장 갈레아초 사이에서는 둘 다 아들이 있게 되고 그 아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루도비코가 자신의 아들을 바로 마시밀리아노를 파비아 백작으로 임명한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이 파비아 백작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밀라노 공국의 상속자를 의미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루도비코의 장남인 마시밀리아노가 파비아 백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장 갈레아초의 외아들 프란체스코 마리아 스포르차를 제끼고 이 마시밀리아노가 그 다음 밀라노 공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장 갈레아초 스포르차와 결혼한 이자벨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개입을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나폴리 왕이 되고 나서는 바로 밀라노에게 경고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자신의 이제 딸과 이 손자의 위치를 염려하면서 루도비코에게 이제 제동을 걸게 된 것인데요. 루도비코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내정 간섭이라고 거부를 하게 되면서 프랑스 왕 샤를 8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서 이 나폴리를 이렇게 약화시키지 않고서는 바로 이제 자신의 라이벌인 이자벨라와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제 프란체스코 마리아 스포르차를 제거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루도비코는 바로 이제 나폴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프랑스에게 길목을 열어주기로 약속을 하게 된 것인데요. 실제로 1494년에 이제 샤를 8세가 프랑스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밀라노 공이었던 바로 이 장 갈레아초 스포르차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루도비코가 자신의 조카를 독살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사실상 이 장갈레아초 스포르차가 사망하고 나서는 원래대로라고 하면 그의 아들이었던 프란체스코 마리아 스포르차가 그 다음 밀라노 공이 되어야 됐지만 이미 이 루도비코 스포르차는 프랑스 왕과 미라를 맺은 상태였고 그리고 당시 밀라노에서도 이 프랑스 왕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장 갈레아초 스포르차의 어린 외아들이 아니라 바로 루도비코를 그 다음 차후 밀라노 공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부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나라였던 밀라노에서 프랑스에게 길을 열어주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교황청에서도 이들에게 이제 이탈리아로 침공해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주게 됩니다. 바로 1492년에 알렉산데르 6세가 교황이 되면서
그의 경쟁자였던 이제 줄리아노 델라 로벨의 추기경이 프랑스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 줄리아노 델라 로벨의 추기경은 훗날에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되는 인물인데 이 추기경이 프랑스로 도피해서 이제 알렉산드르 6세가 돈으로 교황의 자리를 샀다. 따라서 이 콘클라베, 이제 교황을 선출하는 회의가 바로 콘클라베인데요. 바로 이 콘클라베는 무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러한 이제 부패한 교황, 가짜 교황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명분을 쥐어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샤를 8세는 북부 이탈리아에서 자신을 막을 수 있는 국가가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로 침공할 수 있게 되는 명분을 이렇게 거머쥐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탈리아 전쟁이 준비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영국과의 백년 전쟁에서 승리하고 유럽에서 최초로 상비군, 항상 대비가 되어 있는 상시적으로 대비가 되어 있는 군대를 마련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샤를 8세는 바로 그때 이제 1494년에 전쟁 준비를 완료를 하고 2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강력한 군대를 말미암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남하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승전보를 올리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탈리아 각 도시에서는 프랑스군이 지나간 곳에서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굉장히 공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밀라노를 넘어서 이제 로마 그리고 나폴리로 가기 이전에 남아있던 강력한 국가는 바로 피렌체였죠. 피렌체가 바로 이러한 프랑스군의 남하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사보나롤라가 예언자로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사보나롤라는 프랑스 왕의 침입에 대해서 신이 보낸 군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신이 보낸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샤를 8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미 그러한 예언을 이 설교를 이미 이 프랑스군이 침입해 오기 이전부터 했었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탈리아 전쟁을 예언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예언자로서 사보나롤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와중에서 이제 샤를 8세가 10월에 피렌체 외곽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이 프랑스 왕과 협상을 맺기 위해서 갔던 인물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데일 로렌초의 장남, 불행한 자 피에로였죠. 이 불행한 자 피에로 같은 경우에는 샤를 8세에게 즉각 항복을 하고요. 그리고 피렌체에 있었던 여러 이제 이 요새들을 프랑스군에게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이 피에로가 이러한 협상을 했지만 이런 협상 조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그 이전에 정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왕과 이제 협상 조건을 맺은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행보에 굉장히 반발을 했었던 당시 정무위원회에서는 따로 정식 사절단을 꾸려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절단의 대표로 누구에게 요청을 하냐면 바로 사보나롤라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사절단의 의미는 피에로 데 메디치를 피렌체의 지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치적인 액션이었고요. 그리고 사보나롤라가 만약에 이 사절단 대표를 맡게 된다면은 더 이상 메디치 가문과의 이제 연결고리를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지롤라모 사보나롤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한 끝에 이 사절단 대표 자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절단이 이 프랑스 군에게 도착을 하자마자 이 피에로가 지금 피렌체에는 어떤 이제 이상한 행보가 이제 있다. 나의 이제 메디치 가문에게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 바로 피렌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정무위원회에서는 메디치 가문에 대한 추방을 결정한 상태였고요. 결국에는 이제 불행한 자 피에로는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이제 피렌체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었던 피에로 데 메디치의 아내 오르시니 가문의
이제 여성이 바로 이제 샤를 8세와 또다시 이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 샤를 8세에게 이제 피에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호의를 요청을 하게 되면서 피렌체에게 이제 피에로의 추방을 취소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샤를 8세 역시도 계속해서 자신과 협상을 하고 있었던 메디치 가문, 그리고 이제 가문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공화정의 정무위원회보다는 자신과 바로 이제 1대1로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피에로의 존재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렌체에게 이제 피에로를 복귀시키라고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프랑스 왕의 행보를 막았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느냐면 사보나롤라였습니다. 사보나롤라는 샤르 8세에게 당신은 신의 사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렌체를 약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요. 이 샤를 8세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남하하게 되는 과정에서 로마를 거쳐서 나폴리로 가야 되는데 자신이 이제 신의 사자다라고 하는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주는 사보나롤라와 굳이 접대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보나롤라가 자신의 신의 사자라고 부른다는 거는 이 피렌체는 사보나롤라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이 사보나롤라가 프랑스와 굉장히 긍정적인 친프랑스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에 피렌체에 주둔하고 있었던 프랑스군은 피렌체를 약탈하지 않고 11월 28일에 피렌체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사보놀라가 프랑스군의 약탈을 이제 프랑스군에게 약탈을 당하지 않은 것은 바로 신의 기적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예언자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얘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피렌체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이제 신실하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메디치 가문이 이렇게 추방당하고 난 피렌체에서는 이 사보나롤라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개혁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한 개혁의 방향은 이제 메디치 가문과 반대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축출되고 나서 피렌체에서는 이제 사보놀라의 추종자들이 이 피렌체의 전국을 주도를 하게 되는데 그들 이제 그 사보놀라의 추종자들을 읍도파라고 불렀습니다. 읍도파라고 하는 이제 피아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피아뇽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피안제레, 그러니까 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읍도파라고 하는 거는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인데요. 그런 읍도파라고 하는 추종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제 정무위원회를 이제 꾸리게 되고 그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개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사보나롤라의 주장에 따라 가지고 당시 메디치 위원회라고 불렸던 70인회, 100인회, 그리고 메디치 편에서 도시를 감시하고 있었던 감찰 조직 8인회가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70인회, 100인회 같은 경우에는 메디치 가문이 굉장히 한정적인 인원,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한정적인 인원으로 꾸려진 위원회였고요. 그리고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전국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이제 소수로 이루어진 위원회들을 이제 폐지시키고 약 3천 명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넓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제 대평의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대평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은 설교를 하고 도시의 여론들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보나롤라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이제 사보나롤라 체제 하에서는 이 대평의회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질서가 도시의 질서, 정부의 질서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보나롤라는 메디치 가문으로 대표가 되는 구질서를 타파하고 이 새로운 질서, 대평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메디치 가문을 이제 폭군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보나롤라가 남겼던 이런 피렌체 정부론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폭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폭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의미하는 것, 사람들이 굉장히 떠올리게 되는
것은 당시에 이제 그 피렌체 안에서 거의 이제 주도적인 어떻게 보면 지배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메디치 가문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제 사보나롤라가 폭군이라고 하는 존재를 규정을 지을 때 데인 로렌초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데인 로렌초와 사보나롤라는 굉장히 관계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제 데인 로렌초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했던 프란체스코 귀차르디니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프란체스코 귀차르디니라고 하는 이제 16세기의 피렌체 이제 역사가가 데인 로렌초를 묘사한 것을 비교했을 때 그 세부 내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사보나롤라가 이제 묘사하고 있었던 이런 폭군의 그 모습과 그리고 프란체스코 귀차르디니가 데인 로렌초에 대해서 묘사했던 것이 굉장히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당시 사람들이 사보나롤라가 폭군을 이야기할 때 데인 로렌초를 떠올렸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귀차르디니 역시도 이제 자신의 이제 피렌체사에서 데인 로렌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의 아래에 있던 도시가 자유롭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 비록 그보다 더 나은 폭군이나 더 상냥한 사람을 가질 수는 없었더라도 말이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폭군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데인 로렌초를 연결짓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사보나롤라는 이 메디치 가문으로 대표가 되는 폭군의 지배를 끝내고 이 대평의회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가 되는 신의 질서를 위한 신성공화국을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폭군을 몰아내고 이 피렌체에게 신성한 정부를 줬다. 굉장히 도덕적인 정부를 줬다. 그러므로 이 신성한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메디치 가문의 복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반메디치 정서를 굉장히 팽배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보나롤라 시기에 메디치 가문을 폭군으로 규정하는 이러한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보나롤라는 그런 신성공화국을 이제 신성공화국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덕 개혁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유대인에게서 돈을 빌리지 않고 굉장히 저렴한 이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이제 돈을 빌려주는 자선은행을 설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사치라던가 허영을 위한 이런 예술품이라던가 귀금속이라던가 사치품들을 모조리 이제 불태워야 된다라고 하는 허영의 모닥불 혹은 이제 굉장히 폭력적인 사건들로 이제 항상 이제 치러졌던 사육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자선품을 모으러 다니는 행진을 하는 이런 이제 그 사육제 개혁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이제 개혁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되게 되면서 이제 이 피렌체는 사보놀라 아래서 굉장히 신성한 공화국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되고요. 이러한 개혁들이 실제로 잘 진행되는 것은 신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사보나롤라가 수도 원장으로 있는 이 산마르코 수도원은 그러한 개혁의 중심지가 되고 바로 반메디치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보나롤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피렌체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지만 결국엔 그의 정권이 4년 만에 몰락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제 교황이었던 알렉산데르 6세를 비판하게 되면서 파문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이제 파문의 조치 때문에 이 피렌체가 굉장한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프랑스 왕을 믿고 있었는데요. 이 프랑스 왕이 이제 프랑스 왕을 믿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프랑스 왕이 피렌체의 수건 사업이었던 피사 정복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랑스 왕이 결국에는 이 피렌체를 위해서 피사 정복을 해주지 않게 되면서 이제 피렌체 사람들은 이 프랑스 왕에 대한 불신으로 이렇게 이제 불신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사보나롤라는 파문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프랑스에 대한 이제 피렌체인들의 지지 역시도 잃게 되다 보니까 사보나롤라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1498년에 이제 자신의 이제 동료 수사들과 함께 이단으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보나롤라는 결국에는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수형을 당한 이후에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사보나롤라와 동료 수사들의 이제 타고 남은 죄들은 아르노 강으로 이렇게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시 이제 사람들이 메디치 가문에 대한 긍정적인 이제 정서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상 이 사보나롤라에 대한 이제 평가도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에 대가 되면은 민족주의적인 감정과 함께 이 폭군에 대한 이제 거부를 나타냈던 공화정을 지키고자 했던 이 사보나롤라가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영웅으로 다시금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에는 이 사보나롤라의 처형 장소를 기념해서 이렇게 이제 명판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가 처형당했던 5월 23일에는 매년 피렌체에서 이 사보나롤라를 기념해서 라피오리타라고 하는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화형당했던 곳에서 기념식을 하고, 여기에 보시면 이 꽃이 이 기념식을 하면서 이제 이곳에 바쳤던 꽃입니다. 그리고 그 꽃들을 모아서 이제 그의 화형당했던 그의 죄를 버렸던 아르노에 이제 뿌렸던 것을 이제 모방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꽃을 뿌리는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반 메디치의 행보를 보였던 사보나롤라를 오늘날의 피렌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보나롤라의 그런 이제 반 메디치 정서가 사보나롤라와 함께 완전히 끝나버렸다기보다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렌체에서 이제 다시금 메디치 가문을 쫓아내고 최후의 공화국이 이렇게 이제 들어서게 되는 데 있어서 사보나롤라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도 보시면은 사보나롤라가 이제 처형당하고 죄를 버렸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 떠다니는 죄를 모아서 이것이 바로 이제 사보나롤라의 성유체처럼 이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여전히 도시 안에서 이제 반사보놀라파도 있었지만 사보놀라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당시 사보나롤라가 폭군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들을 이후에 이제 메디치 가문이 복귀하고 나서 그 사보나롤라의 예언들과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것이 예언에 실현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실제 이제 데이노렌초의 이제 차남인 조바니 데 메디치가 교황 레오 10세가 돼서 10세가 돼가지고 이제 피렌체를 떠났을 때 그 대리 통치인으로 동생의 르무르궁 줄리아노를 대리 통치인으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줄리아노가 대리 통치인이 되고 나서 3년 만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행한 자 피에로의 아들인 우르비노공 로렌초가 뒤를 이었지만 그 역시도 3년 만에 사망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왜 이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이 3년 만에 이렇게 다들 단명을 하는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보나롤라가 과거 이제 폭군에 대해서 찬탈자에 대해서 했던 예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찬탈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이가 될 것이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했었는데, 당시에 산마르코 수도원의 수사이면서 사보나롤라의 강력한 지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네데토 루스키노가 바로 이것이 사보나롤라의 예언이 실현된 증거다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베네데토 루스키노가 자신의 이제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께서 갑자기 죽음의 낫을 보내서 이제 죽음의 낫을 메디치 가문에 보내셔서 적통을 완전히 끊어버리셨더라도 누구도 놀라선 안 된다. 도시를 지배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깨뜨리고 믿음을 저버린 죄는 주님을 매우 불쾌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폭군이 등장하고 빠르게 몰락할 것이라는 사보놀레 예언이 바로 이 메디치 정권에 저항하려는 옥토파들을 결집시키고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메디치 가문의 이런 죽음에 대해서 피렌체인들은 아직까지 신이 피렌체를 버리지 않았다. 사보놀라가 진정한 예언자였다. 그리고 이제 사보놀라가 얘기했던 이런 폭군은 메디치 가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로마 약탈이 벌어지게 되면서 빠르게 다시 이제 메디치 가문을 쫓아내고 최후의 공화국이 서게 되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러한
이제 움직임을 벌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메디치 가문의 후원의 굉장히 중심지에 있었던 산마르코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 메디치의 움직임의 중심지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산마르코라고 하는 지역은 메디치 가문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반 메디치에 대한 기억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역사지구를 만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조금 많은 복잡한 이야기들이 조금 오갔고, 그래서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좀 인물의 중심을 두고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유적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에 좀 더 치중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요. 긴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